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10일 월요일,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최근 동해상에서 수차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군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달 초 한반도 상공에서 이뤄진 미군 정찰 자산의 대북 정찰 비행에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들이 지난 2일부터 8일 연속 동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자신들의 전략적 지역을 대상으로 도발적인 정탐 행위를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정찰기가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국 공중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라며 북한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군 정찰기 격추 위협에 그러한 움직임이나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 국방성은 미국 전략 핵 잠수함 방한 계획도 비난하며 돌발 사태를 거론했는데 이 역시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추가 무력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10일 밤과 11일 새벽 잇따라 담화를 내며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시사했죠. 이후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고도 약 6,000km까지 치솟아 1,000km가량을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11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참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저지른 스토킹, 살인 등 범행이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수행됐다며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해 9월. 그보다 앞서 피해자에게 2년여 동안 300차례가 넘도록 스토킹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 판결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따로 열린 1심에서 전주환은 각각 징역 9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 내내 울음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다음 달 12일부터 300원 오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에 150원 인상될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반발했고 서울시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올립니다. 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지하철은 1,4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교통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요금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릴 계획이었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금 결정에 앞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소비자단체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장님 1주년 취임 기자간담회 할 때 버스 요금 300원 인상하겠다 확정해서 거의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제시하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불참을. 서울시가 적자 감축 노력 없이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다만 물가 자극 우려에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현실화는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의 증가 폭이 최대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와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월급은 항상 오르진 않아요, 많이는. 근데 물가는 많이 오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죠, 거기에서. 그런 대중교통 같은 것도 이제 자주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이게 돈이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13일) 목요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선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거센 빗줄기에도 광화문 거리가 피켓을 든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건강 지키는 산별 총파업 승리하자!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와 환자 수 1:5 보장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진정한 의료대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심각한 인력 구인난, 이것이 진짜 진료 차질이고 의료 공백 아닙니까?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빠졌지만 고려대 안암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전국 상급 종합병원 20곳가량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만 5천 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선 입원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켰고 부산대병원도 파업 기간 잡혀있던 수술 200여 건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입원 날짜 잡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파업 중이라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파업이 빨리 끝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빨리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파업 기간 100건의 수술을 취소했던 국립암센터도 최소 인원만 파업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곧바로 원상을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파업에서 오늘 안 한대요. 다른 병원도 가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러는데 다른 병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부는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등인데요. 노조 측은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협상을 이어오다가 결국 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노동조합의 주장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로콜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기존대로 유지했는데 과다 섭취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들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B는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와 커피도 여기 속합니다. WHO는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암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다 섭취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this means that the strength of evidence is not as strong as one would want in order to make a firm recommendation about, yes, aspartame does cause cancer. So instead, the conclusion was possibly carcinogenic. 그러나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체중 70kg의 성인이라면 아스파탐이 200에서 300mg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하루 최대 14캔 넘게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몇 연구에서 간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제한적인 만큼 기존 허용치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WHO는 또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찾는 대신 제품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고했습니다. Our advice is that products containing sweeteners as well as products containing sugar should be moderated. And in children particularly, the early exposure to the sweet taste is going to track in adulthood.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관련 기준을 바꿀 증거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섭취 자제 필요성을 부각하되 위험성을 부풀리진 말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까? 요즘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의 뼈대,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자이에 이어서 철근이 외벽을 뚫고 나와 있는 통뼈 캐슬 아파트가 등장했고요. 최근엔 아파트 물난리까지 잇따르면서 침수자이, 흐르지오 이런 별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새 아파트가 어찌 이럴 수 있나? 분노가 커진 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꿈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실 논란 그 뒤엔 결국 돈이 있었고요. 어떻게든 고가 아파트를 양산하려는, 그러나 정작 품질에는 눈을 감는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는 지금, 조롱 섞인 별명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건 반성 없는 건설사들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